하셨던 음. 음 네. 네네. 선배가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의 정치 상황이랑 비교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또 말씀하셨던 그런 강원파, 온건파들의 어떤 야당의 정치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의 어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어떤 야당 노선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지점에서 좀 다른 더 야당의 선명 뭐 "홍건파가 주류를 잡고 나아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때 당시에 강경하게 더 선명하게 야당의 노선을 정함으로써 좀 더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야당색이 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그 소감은 진짜 말 그대로 소감이고, 방금 음. 전에 2부 두 번째 질문 때 저희가 네, 드린 거를 맞아요. 먼저 얘기를 하신 건데, 아마 뭐 이렇게 음. 2장 내용에는 뭐 특별히 요거 자체에서는 뭐 이렇게 인상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2장 내용 어 전체. 이거 읽었을 때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이 책 자체만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느꼈던 거는, 이게 하나하나 뭐 이름이 엄청 다 뭐 7명이면 그 7명에 대한 후보 등록이 다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수록 사실 느꼈던 거는 이 책을 되게 뭔가 좀 꼼꼼하게 역사서처럼 기록처럼 하나하나 기록하려고 했던 좀 노력들이 좀 보이는 책들이었었고, 이거 책을 읽었을 때 사실 이 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인상 깊다거나 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좀 뭐 그런 좀 꼼꼼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놀라워했던, 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썼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읽다 네. 보니까.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조사해가지고 당대 신문들을 다 검색을 했겠죠. 당대 신문 어.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썼을 것 같긴 한데, 음.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게 필자는 안 나오잖아요. 그냥 네, 문재인 그쵸. 당대표 시절에 발간했다라고만 나오지 네. 정확히 필자가 누군지는 나오질 않아서 네.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한번 이게 좀. 뭐 당사 차원에서 이게 아예 기록이 되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했었고, 사실 가장 많이 인용된 신문이 보면 동아일보, 경향신문 두 신문이 제일 많이 인용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수준인데 좀 얼마나 이거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읽으면 읽을수록.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누가 좀 이렇게 네. 지필, 이런 배경을 좀 누가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건 없고 내용만 떨렁 있으니까 네. 약간 좀 수상하기도 하고. 이낙연이 쓴 거 아니야? 이낙연이? 이낙연 그러실 수도 있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본인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만석 국회의장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좀 그랬습니다. 우리 정지웅 변호사님. 정지웅 변호사님은 책을 얼마나 읽으셨고, 본인 소개하고, 그다음에 2장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전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일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실련 활동하고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뭔가 미뤄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뤄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읽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또 학폭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학폭 상담한다고 해서 이제 또 한 5분, 10분 전에 호로록 그냥 호로록 빨리 스킵을 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책을 읽은 느낌은 제가 이제 이 시점,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이후 전과 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 최근에 읽었던 거는 뭐 그 김종필 회고록에서 그 혁명이라고 그들은 표현하니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했다, 이거는 제가 그 책을 봐서 그게 잔상이 머리에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건 또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국회에서의 있던 논의라든가 이렇게 격동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새롭게 와닿았고 또 이제 그 박정희의 어떤 사상 논쟁이라든가 이런 게 그 시절에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그 한일 그 협정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있었던 뭐 이렇게 뭐 그간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게 온건파와 강경파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필 회고록이 아니고 증언록. 맞아요. 김종필 증언록. 증언록. 어. 예, 그거. 김종필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회고록을 안 쓰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기 때문에 맞아요, 회고록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는 내지 않았고 그 맞아요. 중앙일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증언록을 쓰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말장난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김보미 씨도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하고 그 이장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잘 보고 있고요. 저는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선 시국이어서 전라남도 광주를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네, 전라 대첩을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99페이지까지는 어느 정도 속독으로 읽었고요. 정독을 못했어요. 워낙 양도 많고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근데 통독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김혜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일보나 경향신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뭔가를 쓰려고 많이 노력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걸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어느 분이 좀 공동 저자분들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책을 썼을 때 후대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고증적인 책인 것 같아서 되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혁명공약 뭐 6항 같은 거에 그 원대복귀라는 게 나오는데, 그 국정교과서 쪽에는 원대복귀 자체가 아예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항목을 아예 삭제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상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대놓고 원대복귀에 대한 논의 같은 거를 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딱 이렇게 서술을 해놔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당 야당이 아닌 상태에서 역사학적으로 조금 이때 이랬구나라는 거를 좀 보증해 보려고 많이 노력한 편사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보면 의외로 이거 박정희 정권과 싸우는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막 민주당 편으로만 그렇게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그 이쪽의 시각과 저쪽의 시각을 적당히 잘 섞어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좀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김윤정 씨도 본인 음소거 키시고 자기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2장 읽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활동하고 있는 김윤정이고요. 올해 7월에 정의당 입당을 해서 내년에 서울시 비례 후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사 공부하려고 같이 지금 민주당 역사 읽는 방에 들어와 있고요. 저는 257페이지까지 가까스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 관건 선거가 부정선거 수준으로 비화되는 부분하고, 아까 이제 한일협정 기준 놓고 보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거의 읽었고요. 저도 아까 되게 재밌는 게 윤범기 기자님처럼 이거 이낙연 대표가 좀 관여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론 자료 자체도 풍성한 데다가 약간 어떤 정통성에 대한 그런 감수성 그런 걸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 면이 그 약간 민주당이나 국가 품위 같은 걸 많이 어필하시는 후보님 성향이 떠올리기도 했고, 근데 시청 같은 경우는 백서를 쓸 때 일반인 편집위원이지만 뭐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이미 2018년도면 문서 공개 수준이 높았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게 뭐 사상 검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직자든 아니면은 뭐 위원장이나 사무국장급이든 어떤 분들이 관여를 했는지 좀 밝히는 식으로 편찬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와요, 후반에. 그런데 이제 신민당 의원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하시는 대목이 이제 윤범기 기자님 책에 나온 구체적으로 어떤 연설을 했는지 떠올리면서 보니까 되게 상호 레퍼런스가 돼서 재미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관건 선거도 어디까지가 부정선거일까 요새 그 질문을 갖고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적으로 이렇게 군부 독재라진 않지만 2000년대 이제 보면 이문선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초반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을 때 이번 선거 승자는 문재인, 이런 약자가 나올 정도로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네트워크가 어떤 뭐랄까요,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박정희가 찍어 내리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유세를 같이 다니고 어쨌든 현재도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구조잖아요. 선거 공학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뭐 한일협정 비중 같은 건 우리 과제 토론 과제 준비해오라는 주제를 주신 거기도 한데. 그건 이따가 두 번째 때. 네네네. 네, 그건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정훈님. 참고로 제가 맨 뒤를 보니까 798쪽에 그 집필자가 나오네요. 그 정태호 그 의원이 뒤에 이제 후기에다가 이 각 장별 집필자가 누군지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장하고 3장은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집필하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1장은 김진배, 서설이 김삼웅 씨가 집필을 했는데 어쩐지 서설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오더만. 서설 약간 김삼웅스러운 그런 역사관이 좀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앞 소설 부분에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뭐 그 김대중 자서전 쓰신 김태근 씨도 있고 뭐 대충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나오네요. 마지막 뒷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 박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뭐 소감, 본인 소개하고 이 책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하고 이 장을 읽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그럼 짧게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아무튼 너무 재밌게 봤고요. 진짜 저 어렸을 때 막 그 제3공화국 막 이런 드라마 막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끼워 맞춰지면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뭐 적어놓은 게 되게 많은데 지금 운전 중이라 볼 수가 이따가 없고. 운전 중이니 운전하셔야 되니까 이따가. 이따가 하고. 네. 네,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네, 운전에 집중하세요. 뭐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네네. 단일화가 참 중요하다. 신구파 간의 대립 간의 그 단일화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박순천이라는 분을 알게 됐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의 효시 같은 분이죠, 박순천 여사. 자, 우병훈님도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김보미님 소개로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하고 책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책 읽은 소감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책을 64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민주당이 민주당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주 영양 봉화울진 지역구의 홍보 소통 위원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1공화국부터 그 3공화국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있으면서 그 요새 그 뜨겁게 그 부각되고 있는 동교동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체크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 2장이죠. 2장 읽은 부분을 좀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1장의 주인공이 그 인촌 김성수나 그 해공 신익희, 그 이승만에 맞섰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면 2장의 주인공은 이제 박정희에 맞서 이제 싸운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윤보선을 들 수 있겠죠. 뭐 해위라고 하는데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순천 여사, 그다음에 유진산, 유진호, 이제 이런 사람들 크게 보면 요 네 명이 이제 이 당시 60년대 야당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민주당 출입기자 할 때 당대표실 들어가 보면 그 윤보선 대통령 사진하고 장면 총리 사진이 두 개가 다
대표실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익희, 윤보선, 장면, 그 다음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대표실에 가보면 이제 그만큼 그 사람들을 민주당의 초창기 지도자로서 이제 현 민주당에서도 인정하고 이제 존중하고 있다는 건데, 윤보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 책 말고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라고 이 강준식 씨가 쓴 책도 보조교재로 같이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60년사에는 안 나오지만 윤보선은 일제 시대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일본 유학도 갔고 그랬는데 아마 공부에 그렇게 썩 재미가 있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상해 임시정부로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또 잠깐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조금 이제 비벼본 거지. 근데 길게 하진 않고,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서 이 윤보선 씨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일제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독립운동 자금을 좀 이렇게 모아와라라고 젊은 윤보선한테 밀명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가지고 아마 아버지 돈을 뜯어왔겠죠.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을 몇억 원, 몇백억 수준의 하여간 엄청난 돈을 갖고 와서 그걸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정치 자금으로,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금이죠, 대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왜냐면 워낙 집에 돈이 많으니까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유학을 많이 가는데 이 사람은 아예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별명이 영국 신사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채통을 중시하고 항상 옷도 멋있게 이렇게 딱 정장 입고 뭐 나비 넥타이 같은 거 딱 매고 그 당시 유행하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멋쟁이 그 스타일로 하고 다녔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마 무슨 신문사 사장도 하고 뭐 이렇게 기업 대표 같은 거 하다가 이승만 정부에서 발탁을 해가지고 아마 관선 서울시장을 시켰을 거예요. 관선으로 임명하는 서울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상공부 장관도 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강요로 되게 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인지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장면이랑 비슷하게, 장면도 이승만 대통령이 주미대사 시키고 국무총리 시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이 부산 정치 파동 일으키고 이렇게 한미당 계열 정치인들하고 완전 갈라서게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양반도 갈라서고 야당 쪽으로 합류를 해서 본격적인 야당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장면하고 기본적인 노선이 비슷해요. 비슷하게 가다가 선배 세대였던 뭐 그 신익희, 조병옥이 다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장면, 윤보선 이런 사람들이 리더격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파의 지도자는 김준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준현이라는 사람이 더 사실은 그 파워가 있었던 사람인데, 김준현은 이제 장면 쪽에서 견제를 한 거죠. 얘는 실세라서 얘가 대통령으로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이공화국을 만들 때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사장 같은 느낌이었던, 그리고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좋고 신사라는 평이 있었던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먼저 추대를 한 거야. 그래서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구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심판은 이제 장면이 돼야 된다. 요렇게 이제 이런 미략이 그 협의가 있었던 건데, 그걸 무시하고 윤보선이 그 김준현을 총리로 지명을 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한번 관계가 틀어지죠. 그러니까 이 윤보선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냥 이렇게 사람 좋은 그냥 아저씨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자기 권력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김준현을 구파의 김준현을 총리로 지명했는데 이제 투표 결과 부결돼 버리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구파가 둘 다 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근소한 차로 부결되고 다시 장면이 총리 후보로 나와서 장면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장면하고 윤보선은 시시콜콜 부딪혔다는 거야. 일단 결정적으로 재밌는 게, 이공화국은 총리가 대빵이잖아요, 사실. 대통령은 의전적인 성격이고. 그러면 경무대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경무대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잖아요. 경무대가 이제 대통령 관디 이승만이 살던 곳인데, 그럼 당연히 이공화국에서는 장면 총리가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내각의 수반이니까. 근데 대통령이 먼저 임명됐잖아. 그러니까 윤보선이 자기가 바로 들어가 버렸다는, 경무대. 뭐 아무 협의도 그냥 혼자 경무대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 궁인 경무대를 차지했고, 경무대의 이름이 좀 이승만이 그렇게 쫓겨났으니까 안 좋다 그래서 그 녹색 기와지붕이라 그래서 청와대라는 이름을 윤보선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청와대라는 이름은 윤보선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윤보선은 본인은 대통령 짧게 했지만 청와대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재밌었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의전적인 수준의 대통령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국정에 개입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고 장면 총리를 계속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대통령 임기 중에도 뭐 9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장면 총리가 갈 데가 없어갖고 총리 공간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반도 호텔, 지금으로 치면 롯데 호텔이죠. 그 반도 호텔 스위트룸을 아예 장기 임대를 해서 거기서 직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그 윤보선이라는 사람은 좀 독특한 그런 커리어였고 가장 유명한 게 올 것이 왔다 발언이잖아요. 그 5.16 터졌을 때 9개월 만에 정권 말아먹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장면은 이제 도망을 갔죠. 처음에 중위대사 미 대사관 갔다가 새벽이라 아무도 없으니까 성당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2박 3일 숨어 있는 바람에 쿠데타가 성공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보선이라도 진압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장면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면 장면하고 되게 커리어가 겹치거든요. 부잣집 아들인 것도 똑같고 해외 유학 갔다 온 것도 똑같고 이승만 정부에서 강요하다가 야당으로 온 것도 똑같고 연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장면에 대해서 굉장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먼저 총리가 돼서 실권을 휘두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장면 총리가 실각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해유가 나중에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하는 기자회견도 해명하는 인터뷰도 하고 책도 내고 그랬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증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장면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에 쿠데타를 승인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군을 일구고 대통령 면담을 하러 오니까 뭐 올 것이 왔구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될 것이 됐다 혹은 올 것이 왔다 뭐 표현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쿠데타를 사후 승인하는 듯한 그런 애티튜드 그런 태도를 취했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면담 마치고 나와서 우리 혁명은 성공했어 대통령이 승인을 받았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미대사가 와가지고 이거 진압해야 된다. 왜 진압하라는 명령 내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거 국군끼리 전쟁 유혈 사태가 나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라면서 이제 그냥 쿠데타를 추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당시 이제 이 책도 그렇고 이런 책들의 증언을 보면 그때 윤보선의 생각은 장면이 물러나고 나면 이 군정은 잠깐 하고 다시 민간으로 이양할 거고 민간으로 이양하면 내한테 정권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때 비서도 아니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군부가 장기 독재를 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 셈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 윤보선이 5.16 군사 쿠데타를 성공에 굉장히 큰 기여를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정권이 넘어올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래도 이 양반을 참 쉽게 보기가 어려운 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역대 전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생겼잖아요. 브랜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2번이나 대선을 나옵니다. 그것도 야당의 어떤 대표 후보로 63년 대선 때 박정희랑 거의 사실상 1대1 대결을 하고 67년 대선 때 또 박정희랑 재도전 타이틀 매치를 이제 재타이틀 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나 야당의 어떤 대표로 물론 이제 여러 후보가 나와서 분열돼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63년 대선은 거의 헌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의외로 63년 대선은 뭐 아주 근소한 차로 뭐 여기 보면 표차가 나오는데 뭐 몇십만 표차 안 되잖아요. 10만 표 안팎인가? 굉장히 근소한 차로 사실은 거의 따라 붙었었고 그 다음에 67년 대선 때는 한 100만 표 차로 더 벌어지죠 표차가. 그래서 사실은 63년에 오히려 거의 당선될 뻔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하고 본인이 승인해놓고 박정희가 자기한테 정권을 안 주고 지가 먹으니까 너무 빡친 거지.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아주 초지일관 물고 그럴 거예요. 재밌는 게 윤보선은 되게 오래 살아요. 박정희가 죽은 이후까지 살아요. 그래서 90년대까지 살아서 회고록을 냅니다.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대단한 그런 장수의 아이콘이시고 박정희 정권 내내 반박정희 투쟁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60년대에는 현역 정치인으로서 박정희에 반대하는 정치를 했고 70년대에는 재야 운동가로 왜냐면 70년대 이미 대선을 2번이나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는 의미가 없는데 유신이 벌어지니까 그때 김대중하고 같이 재야 운동의 민주화운동의 거물로서 왜냐면 전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재야 운동가로 굉장히 활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비타협적 투쟁을 되게 열심히 쿠데타는 승인해놓고 자기가 비타협적 투쟁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그런 특이한 인물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했지만 민주화 운동가로서 이제 성공한 그런 묘한 그런 인물이고 이제 이 윤보선 씨와 대비되는 캐릭터가 이제 그 박순천인 것 같아요. 박순천이나 뭐 유진호는 이제 헌법 초안 만들었다는 그 워낙 브랜드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의 대표를 했지만 이런저런 견제에 시달려서 본인이 결국 대선 주자로 나오지는 못하고 그냥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박순천 여사는 이제 민주당
아, 이제 민주당이 갈라지고 나서 조그만 민주당이 됐을 때 그 민주당을 이끌었던 이제 분인데, 뭐 지금도 좀 추미애 대표 같은 사람인가요? 근데 추미애 대표랑 캐릭터가 되게 다르죠. 추미애 대표는 솔직히 여성 대표라고 하지만 여성성이 전혀 오히려 남자보다도 남자 같은 그런 이렇게 대표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선이 굵고 강경한 비타였죠. 오히려 저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윤보선 그 대통령하고 비슷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 박순천은 사실은 이제 그 협력 노선, 이제 그 대화 협력 노선을 취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야당 대표 중에 김영삼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와 영수회담한 것도 중간에 보면 나오죠. 그 박순천 여사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3공화국은 어쨌든 국민이 투표로 뽑은 정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4공화국 유신은 아예 이거 쿠데타를 또 해가지고 뭐 선거구 뭐고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4공화국하고 뭘 같이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3공화국은 어쨌든 절차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기, 물론 쿠데타를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긴 하지만 민정 이양을 하고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마냥 부정할 수는 없다, 야당으로서. 그러면은 얘기할 건 얘기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여야 협의를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 예를 들면 선거 공영제 같은 거, 물론 나중에 훨씬 나중에야 완성이 되긴 하지만 이제 선관위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뭐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당이야 정치 자금이 풍부하지만 야당은 정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그런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하도 부정부패 관권 선거를 많이 했으니까 선관위를 지금도 뭐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 게 선관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선관위의 권한을 늘려주고 뭐 이런 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주장해서, 당시 신민당이었죠. 당시 민주당이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박정희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박정희가 하는 것 중에 괜찮은 건 밀어주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국회 원내 복귀, 그러니까 이제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얻어낸 거죠. 그때 윤보선은 비타협적인 그 장외투쟁 노선이었던 거고, 무슨 박정희 그러면 부정선거로 당선된다. 그래서 윤보선은 자기가 정신적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정신적 대통령. 나는 정신적으로 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 근데 박정희가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거기 때문에 쟤는 가짜 대통령이고 내가 정신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야외,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막 했고 뭐 이런데 박순천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자. 뭐 이런 노선이었던 것 같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초선 의원 시절에는 이 박순천 여사랑 같은 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계파였던 것 같아요. 보면. 김대중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젊었을 때 보면 한일 협상에 대해서 조건부 찬성론을 펼치잖아요. 그때 윤보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건 매국 협상이다 이래갖고 그냥 다 제2의 이완용이다 이래서 완전 장애투쟁으로 이렇게 무효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DJ는 그래도 아니 우리가 일본이랑 관계를 이렇게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세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협상은 필요한데 다만 조건부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입장을 내가지고, 그래서 사쿠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래갖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아버님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자네 어떻게 이런 사쿠라 소리를 듣고 앉아있나 이러면서 편지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김대중 자서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젊었을 때 김대중은 박순천 노선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제 도식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구체적인 디테일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큰 노선이 60년대에 이 3공화국 정권, 어쨌든 선거로 선출된 3선 개헌을 하기 이전까지의 3공화국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이제 두 흐름이, 이제 당은 여러 개가 이합집산을 했지만 크게 보면 노선이 두 개 노선이 이제 이렇게 경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마 박순천은 그 윤보선이 복귀를 하면서 야당이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아웃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순천의 그런 노선을 윤보선이 너무 극렬하게 싫어했고, 67년에 윤보선이 대선 주자가 되고 대선 주자가 되는 걸, 그래서 윤보선이 대권을 먹고 유진호가 당권을 먹는 걸로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민당을 만들 때 보면, 그러면서 그 유진호가 당권을 먹는 대신 특정 몇몇 인물, 책임이 있는 그 한일협정 뭐 이렇게 묵인해 준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몇몇 인물들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윤보선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 주요 인사가 아마 박순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순천을 배제시켜버리고 유진호가 당권을 가져가는 걸로 해서 이제 다시 신민당을 만들고 본인이 또 대선을 나갔다가 100만 표 차로 지고. 이게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 선거 때 주된 쟁점이 이렇게 색깔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색깔론은 누가 제기했냐면 윤보선이 제기했다는 거야. 박정희를 상대로. 박정희가 그 여순반란 사건 연루자잖아요. 남로당 연루자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63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67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윤보선의 기본 노선은 박정희는 빨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박정희 빨갱이론을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책적 차별성도 없고 모르겠고 그냥 박정희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거티브. 그러니까 저는 윤보선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야당이 굉장히 안 좋은 정치의 롤모델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대안은 없고 그냥 무조건 장애투쟁. 밖에 나가서 무조건 이렇게 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이른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네거티브 상대방의 약점 찾아내서 그걸로 그냥 무조건 드립하는 그런 노선이 바로 윤보선 노선이었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무능한 사람. 제가 보기엔 윤보선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무능한 사람. 근데 이게 민주화 운동가로서는 괜찮았어. 왜냐면 박정희랑 그냥 무대뽀로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 유신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유신 시대에 진짜 다들 겁나가지고 이게 타협적인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폭력으로 들이대면 다 쫄아가지고 못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윤보선쯤 되니까 뭐 전 대통령을 어쩌겠느냐 이러고 이제 무대뽀로 들이받으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보선이란 분은 오히려 70년대 이후에 그 제야 운동가로서는 큰 역할을 하신 게 맞고 거의 이제 김대중급의 활약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그 사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유진호가 사실은 빛을 못 보고 관리자 역할만 하다가 병이 나서 일찍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유진산이 물려받는 듯 했는데 유진산은 이제 박순춘보다 좀 더 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진산파동이라고 그 박정희 대통령과 거의 야합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그래서 원래 본인이 동대문군가 국회의원인데 야당 총재이기 때문에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인데 희한하게 갑자기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명부에 자기 이름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래 비밀리에. 그래서 이제 공개를 미리 안 했다가 딱 선관위에 갖다 낼 때 그때 공개를 한 거지. 근데 본인이 지역구 출마를 안 하고 비례대표로 가면서 그 지역구에는 굉장히 무명의 인사를 공천을 했고 그러니까 박정희의 처조카였던 사람이 거기서 어부지리로 당선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 유진산 뭐 뭔가 박정희랑 야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진산파동이라는 게 1차, 2차에 걸쳐서 진산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진산 이 사람 사쿠라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여론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제 유진산이 본인 스스로가 대선 주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당권은 먹었지만 대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영삼이 절치부신하고 있던 김영삼 50년대부터 국회의원을 해서 이때 이미 한 5선 국회의원이었어요. 50년대 25살부터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60년대 후반 되면은 한 15년을 이미 국회의원을 한 거야. 그럼 5선까지는 아니고 46? 한 4선 의원쯤 돼. 4선 의원이면 지금도 엄청 중진이잖아요. 근데 이제 43세인가 4세에 이미 4선 의원 뭐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엄청 이게 정치는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보기에 정치를 할 거면 무조건 빨리 해서 선수를 빨리 쌓아야 그래야 사실은 이게 장점인데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이 이거 보아하니까 이 선배 세대들이 다 나가린 거야. 아이씨 저 양반들 안 되겠다. 그냥 치고 나가서 내가 치고 나가자. 그래서 김영삼이 김대중을 설득하고 김대중은 한두 살 위죠. 근데 선수는 좀 국회에 늦게 돼서 선수는 좀 미치고 근데 이제 김대중을 설득해서 40대 기수로 우리가 치고 나가자. 우리가 그냥 대선 주자 경선에 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철승까지 꼬셔가지고 이철승도 50년대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꼬셔서 이제 3명이 대선 주자를 나오니까 유진산은 이게 구상유치란 말을 했죠. 그래서 입에서 적비린내가 나는 애들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느냐라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게 뭐 자기 빼고 다 40대가 국회의원 대통령 나오겠다는데 더군다나 진산파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올 상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나 안 나갈게. 대신 대통령 후보 지명은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좌파였던 이 김영삼을 지명하겠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김영삼은 땡큐 했지만 김대중이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아,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받아들여야 돼. 그래갖고 경선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결국 경선을 하게 되고 이제 유진산은 공개적으로 나는 김영삼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영삼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1차 때는 김영삼이 1등을 했죠. 그랬는데 과반을 못 넘었기 때문에 2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김대중이 이철승계를 설득해가지고 그 이렇게 명함에다가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대권 김대중, 당권 이철승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대선 경선에서 날 밀어주면 다음번 당권 경쟁에서 내가 이철승을 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철승한테 당권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대선 주자를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 그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선을 치르는 데까지가 이제 3장의 내용이고 그 대선 치고 나서 그 다음 총선 선거운동 하고 어쩌고 하면서 당내에서 또 김대중이
김대중과 이철승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당권을 놓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와중에 이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공화국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3장에 나오니까 그거까지는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당시 신민당은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대 교체의 주역은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뭐 이런 40대 기수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제대로 세대 교체를 해내고 있는가? 이제 보면 민주당이 그럼 40대 기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그 지금 대선 주자들은 거의 다 60대, 70대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상대적으로 젊은 거고 따지고 보면 뭐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은 뭐 60 훌쩍 넘으신 국무총리까지 다 하고 뭐 나오신 거고, 그다음에 다른 뭐 추미애 대표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그 아직도 586 세대는 좀 젊다는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송영길 586 세대가 대표된 것도 송영길이 처음이고, 더군다나 지금 40대는 뭐 어디 가서 민주당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어린애 아닙니까? 지금 박용진 50인데 박용진 나이 50인데 젊은 대통령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번 대선 경선에 저는 박주민, 박용진, 김혜영 이렇게 그 당시로서 40대 그 세 명 만약 김혜영이 재선됐으면 박주민, 박용진, 김혜영 요 세 명이 같이 나와갖고 신 40대 기수론 뭐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혜영은 낙선하는 바람에 나가리가 됐고, 저는 근데 낙선했어도 대선 출마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인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박주민은 서울시장을 나올 게 아니라 대선을 나왔었지. 근데 괜히 지난번에 서울시장 아니죠, 당대표 경선 나왔다가 거기서 좀 점수가 안 좋으면서 기가 꺾였고, 결정적으로 그 임대차 3법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월세 계약 이렇게 전세 계약 그 전세 비싸게 낸 게 이제 언론에 터지는 바람에 도덕성이 상처가 나면서 대선 출마를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혼자 나와가지고는 이게 각이 안 나오는 거죠. 박용진 혼자 동키호테처럼 도전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이 되게 아쉽고, 적어도 다음 대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세대 교체, 적어도 586 이후 세대에서 포스트 586 세대에서 적극적인 세대 교체 좀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러려면 그 전에 다음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때 많이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약간 그런 게 좀 지금 민주당의 그 주된 그 역할이 아닌가,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신동민 씨 들어오셨는데, 신동민 씨 혹시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하고 2장 읽으신 소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신동민 씨?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우미 씨 추천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뭐 김동민 씨? 책을 읽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이제 민주당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치 쪽은 아니고, 저는 남양주 도시공사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직이다 보니까 정치 쪽에는 좀 참여를 못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가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뭐 적극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부분도 이제 많이 좀 배우고 있고요. 또 이제 이제 지금 제가 살아온 세대가 60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좀 현실적으로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배움으로, 그러니까 상식도 상식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또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또 나중에 또 강의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좋은 강의 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강사님께서 상당히 다식하셔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강사는 아니고요. 저도 그냥 독서모임 참여하는 멤버입니다. 예. 어쨌든 그럼 젊었을 때 야당 활동을 좀 하신 분인가 봐요. 어쨌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로 당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김혜정 기자부터, 사실 뭐 기자라 뭐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해봤겠지만, 당시의 야당 노선을 평가한다면 윤보선의 어떤 이게 저는 좀 세게 얘기하긴 했는데, 뭐 제가 얘기한 것과는 그냥 별개로 편하게 윤보선의 어떤 투쟁 노선과 박순천의 어떤 대화 협력 노선이라고 할까요? 그 노선 중에 어느 쪽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자로서 또 아니어도 좋고 그냥 뭐 최근에 또 사실 기자로서. 저는 보면서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그 두 노선 중에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똑같이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장애투쟁을 해야 된다, 원내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갈등이 작년 내내 엄청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결국 그 주변의 기자들의 평가, 황교안 대표 때는 그래서 결국은 장애투쟁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장애투쟁에서 사실상 그때의 장애투쟁은 실패로 평가를 받고, 지금은 그게 이제 황교안 노선이죠. 황교안, 나경원 노선. 예, 황교안, 나경원 노선이 그렇게 장애투쟁을 했었고 계속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때 지지율이 좀 오르긴 올라서 계속 그때 당 지도부는 장애투쟁 노선을 계속 선택을 했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힘들긴 힘들었죠. 뭐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니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오르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장애투쟁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해서 그게 딱 결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시작되지 않고 계속 거의 매주 2달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메시지는 전달이 되지 않고 태극기 그런 할아버지들 모이는 어떤 집회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실패했던 노선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체제 그리고 사실 김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원내투쟁으로 완전히 넘어온 상황인데 지금의 평가가 사실 황교안 대표 때보다는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 초선 의원들의 평가도 그때 장애 노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게 초선 의원들의 어떤 분위기로 확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지금까지의 평가로 봤을 때는 원내 투쟁이까지는 사실 괜찮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사실 지금 또 공과 가가 있는 거는 원내 투쟁하지만 일단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야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상임위 아무리 회의를 하더라도 뭐 말 그대로 다수결로 표결을 붙여버리면 아무리 국민의 야당에서 이 야당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더라도 여당에서 밀어붙이며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원내 투쟁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원내 투쟁이 옳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또 갈리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원내 투쟁이 더 낫다고 다들 평가하는 거는 결국은 지지율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을 봤을 때도 사람들이 사실 정치 투쟁보다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경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윤보선의 그 사상 투쟁도 막 먹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강경파의 어떤 정치 노선보다는 좀 온건파 노선이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 투쟁보다는 경제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의 원내 투쟁 노선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정치적으로 틀렸다, 뭐 여당이 지금 독주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공방은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때는 원내 투쟁판 온건파적인 협력학관 협력을 하고 아닌 일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계속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 결국은 그게 계속 독주를 했지만 여당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도 밀고 갈 수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만약 박순천이 계속 그런 당권을 잡고 온건파의 노선을 밀고 나갔더라면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뭐
색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지웅 변호사님. 정지웅 변호사님도 만약에 당시에 야당에서 이렇게 지도부에 계셨다면 본인은 어떤 노선으로 윤보선과 박순천 대립하는 크게 두 개 노선 중에 어떤 노선을 택했을 것 같으세요? 예, 일단 저는 이제 19대 때 민주당 보좌진을 하셨죠? 박영선 의원님 비서관, 예, 법사위원장 비서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의총이나 이런 거 하면은 항상 배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배석을 해서 이제 그 당시 19대 때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가서 투쟁을 하느냐, 원내 투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 열리면은 다들 뭐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나뉘었는데 결국 이제 그때도 어떤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18대 때는 뭐 의석이 뭐 70석, 80석으로도 지금보다 잘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강경 그런 발언을 막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소수의 분들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내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나이 드신 의원님들 보통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원혜영, 유인태 이런 사람들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시다가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딱 핵심을 짚으시는 또 유인태죠. 유명한 졸음 유인태 선생. 예. 그래서 결국 그때 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시청 앞에 무슨 천막 치고 거기서 아침마다 그 하는 회의 있잖아요. 나와서 다 돌아가면서 말하는 회의 그런 것도 다 저 천막 거기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결국 어떤 뭔가 이게 별 큰 효과는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게 굉장히 어떤 큰 사안이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건지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의 관점에서 이게 과연 실효적이고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득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강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크게 이익 보는 것보다 손해 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박순천 노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한일 협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흡하거나 이런 측면이 많았지만 이미 협정을 하고 돌아온 상황이었잖아요. 돌아온 상황에서 그거를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정치적인 득실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박순천 노선이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보미 씨 야외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때 신민당 지도부야 김보미 의원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죽지 않았을까요? 네, 항공하고 때까지는 아직 그렇게 막 죽이는 시절은 아니에요. 네. 책을 읽으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걸 항상 느끼고 있는 페이지들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외부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윤보선님 상태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박순천님인가 그분도 오선 국회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다들 그 윤보선님도 그렇고 다들 정치를 할 만큼 하신 분들이 투쟁을 하시는 거고 또 장면내각도 심파구파 나눠져가지고 다들 본인 세력 싸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쪽에 있었으면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쪽으로 올바른 직원을 드리고 이쪽은 또 이러지 말라고 직원을 드리면 정치적으로는 양쪽으로 대부분 펀치 맞아가지고 가운데 있는 새우가 죽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상황은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현실인 것 같고 외교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유무선 내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각의원제 쪽에서 이제 기반을 둔 상태에서 되게 임기가 짧아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강경적인 발언이나 그 외부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그때 의중들이 많은 쪽보다는 저는 소수적인 의견 쪽으로 서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도 그러거든요. 다수가 가는 쪽보다는 소수가 맞다라고 했을 때 제 양심이 보통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오늘 지금 이제 광주 가는 길에 지금 익산 휴게소여가지고요. 아, 네, 네 이제 나머지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네, 네. 우리 김윤정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 당시 만약에 신민당 지도부였어, 김윤정 의원, 그러면은 어떤 그 입장이셨겠습니까? 저는 정말 대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공교로운 게 저도 앞으로 정당 정치를 하게 될 입장이잖아요. 어제 정의당 서울시당이랑 탄소 문제로 기자회견 자리에 서울시청이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을 예로 들면 이제 탄소 중립 법안을 들고서는 2030년에 얼마를 감축할 것이냐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원 내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정의당이 2030년까지 50% 감축안을 유일하게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기사로는 나갔는데 일반 대중들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30% 안까지만 통과를 하려고 저희를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원 외에서 하고 싶어도 저희가 원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펼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보선 대통령이 처음부터 아니야 이건 말이 들어갈 게 아니야라고 판단한 정부적인 상황도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냥 여당을 엄청나게 제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의회 정치, 정당 정치에서 그냥 현재형으로 반복되는 일이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근데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는 저희 정의당 구의사 기후파업이었고요. 툰베리 이런 세계 활동가들이랑 연대를 했고 오늘은 한국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시민사회들이 또 움직여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회 안에 파이가 없으니까 뭐 저희나 미래당이나 뭐 이런 연합한 소수 정당들이랑 이제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시는 건데 어떤 경우는 꼭 독재하지 않아도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덜 된 경우는 원 외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갖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 참여해보고 든 생각은 물론 저희 지도부가 멘트를 하셨고 저는 동행만 했지만 원외 투쟁이 아까 같이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모멘텀을 결집하는 시기까지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입장이 수긍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다음 우리 박정우님도 음소거 키시고 당시의 신민당 박정우님은 왠지 그때 여당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당시의 신민당이면은 어떤 입장이셨겠습니까? 신민당 지도부라는. 제가 비록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 청년당원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도 좌파적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네네.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를 윤보선 대통령은 참 기회주의자다. 그리고 졸장부다. 이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대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나 지금도 반일 감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나거든요. 그런 국민 정서, 그 반일 국민 정서를 힘입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반일 대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박순천 그 당수죠. 근데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게 이런 읽으면서 읽을수록 이런 잔다르 같은 분이 계신가, 이런 유관순 같은 분이 계신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3.1운동을 나가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3.1운동 실제로 정치라는 3.1운동 세대. 3.1운동을 나가신 게 정치한 계기라고 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유관순 여사가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 그럼 있을 수도 있죠 나중에. 그리고 종로에서 당선되셨고 부산 동구에서 당선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멋이 주머니, 저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뭐 매국노 소리 듣고 뭐 욕하고 그래도 저는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정말 진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진짜 그런 상황일 텐데 대단하다고 보고요. 저는 국위 우선이라 저는 박순천 선수를 지지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병우님도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당시에 신민당 지도부라면 어떤 노선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병우님, 뭐 잠깐 딴 데 가신 것 같네요. 자, 신동민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당시에 신민당 지도부였다면 어떤 노선을 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나가신 모양이네요. 말 시키니까 나갔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강경투쟁 노선과 대외협력 노선, 이제 어느 정치나 그런 노선이 있어. 어느 당이나. 이제 어떤 상황에서나 그 두 가지 노선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노선 중에 무엇이 그 지도자에게 더 쉬운 선택인가?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무엇이 더 쉬운 선택인가? 대개는 강경투쟁 노선이 더 쉬운 선택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야. 대화협력 노선보다.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싸우고 보는 게 사실은 지도자 입장에서 쉽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지지자들은 좋아하니까. 당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쉬우니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화협력 노선은 왜 어렵냐면 일단은 그 당원들이 싫어하고 당원들 입장에서 그냥 대책이 싸우기를 원하지 뭐 대화해가지고 제 편 들어주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리고 또 대화협력 노선으로 가려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일협정을 하자고 하는데 한일협정 반대하면서 그럼 대안 뭐 더 나은 대안은 뭔데?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 뭐 대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대안보다 더 좋은 대안을 들고 가서 협상을 해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들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화협력 노선이 훨씬 더 어려운,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화협력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박순천은 정치권에서 아웃되다시피 해가지고 윤보선한테 견제당해서 사라졌고 김대중도 사쿠라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젊었으니까 그나마 제기한 거지. 굉장히 손해를 감수했던 거고 유진사는 뭐 이렇게 그야말로 사쿠라라는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거의 불명예 정계 은퇴를 하다시피 그렇게 된 거고 심지어 김영삼마저도 70년대에 박정희하고 단독 영수회담을 하잖아요. 아마 그거 다음 3장에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박정희 좀 편들어주는 듯한 태도 좀 취하다가 김영삼 이상해졌다, 맞갔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당내에 비난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극렬 투쟁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그럴듯하고 뭐 이렇게 다 들어줄 만한 것도 있고 뭐 대화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면 이게 지지자들한테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문자 폭탄 요즘 그 많이 쏘는 문자 폭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대화 협력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이 문자 폭탄 받잖아요. 강경한 투쟁 노선 얘기하면 절대 문자 폭탄 안 옵니다. 다 지지하고 이런 후원금 많이 받고 이러죠. 근데 야당이랑 뭔가 좀 대화하자. 그런 노선을 주장하는 게 송영길 대표거든요. 송영길 대표 조국에 대해서 사과했죠. 그리고 뭐 부동산 그 세금도 조정했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엄청나게 문자 폭탄 받고 너는 뭐 당 대표가 최대 리스크다. 너 나가라. 이러면 당 대표 사퇴해라. 뭐 전당대회 다시 해라. 뭐 이런 거 맨날 먹으면서도 어쨌든 그런 노선을 계속 끌고 가고 이준석하고도 자기보다 한 세대가 어린 이준석하고 같이 나가서 1대1로 TV 토론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정말 자기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토론할 정도의 실력이 돼야 사실은 대화협력 노선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노선과 정반대되는 게 추미애 노선이거든요. 추미애는 저도 그 추미애가 당대표 할 때 제가 민주당 출입기자였는데 거기는 뭐 대하고 뭐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탄핵기로 가는 거야. 탄핵 열차 그냥 탄핵 열차 출발하는 거야. 칙칙콕콕 하면서 가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유세하고 뭐 박근혜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이런 건 쉽죠. 그리고 막 엄청 지지받아. 그럼 막 기분도 좋아. 지지층들이 막 뭐 잔다르 크다 그러고 막 좋아하고. 근데 이제 어떤 국면에 그 역사의 어떤 국면에는 그런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윤보선 씨도 저는 이렇게 해서 제야운동가로서 윤보선을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는 사실 그런 용기가 필요한 국면이거든요. 군사 독재가 아주 폭압적으로 그 목에 칼 들이대면서 나올 때 찌를 테면 찔러봐 하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정치인 지도자에겐. 윤보선은 그런 면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3공화국 때는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헌정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 간 건 별로 바람직한 좋은 정치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으로는 실패했지만 민주화 운동가로서 성공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지금은 민주화 운동하는 시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뭔가 이렇게 여야가 대화 협력에 나서는 그런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준비 많이 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짧게 소감하고 끝내도록 하시죠. 우리 김혜정 기자부터. 오늘 2장 스터디 했는데 어떠셨나요? 2장 읽으면서 좀 사실 지금 어떤 정치 기사를 보는 듯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약간 그런 말씀하셨던 노사원 투쟁이라든지, 그리고 부정선거도 지금 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정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네.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책 읽는 게 다른 책보다 두껍긴 한데 좀 재밌게 술술 좀 넘어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정지훈 변호사님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항상 제가 10시 되면 이거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좀 이렇게 고민의 시점이 있었는데, 이게 끝날 때쯤에는 아, 잘 들어왔구나. 내가 또 많은 걸 배웠구나. 이런 좀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3장 꼭 잘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보미 씨도 소감. 네, 항상 제 정신적인 멘토이신 윤범계 기자님. 오늘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들어오셔서 청강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아까 그 신동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자랑 삼아서 제가 항상 말씀하시는데 윤범기 기자님 EBS 사장님 되셔야 된다. 왜냐면 정치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배울 거 배우고 읽을 거 읽고 토론도 좀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좀 되고, 그 정도의 소양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기본 정치학교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걸 좀 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낙하산 공천돼가지고 문서 하나도 못하는데 보좌관들 다 문서 바치는 그런 정치인 말고 좀 제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광주 내려가는데 너무 독서를 하고 가나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열심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고요. 김윤정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네, 제 발언하게 되는 보미 선생님 말씀 듣고 모가디슈 영화에서 사람 되기 전에 외교관 된 친구라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정치적 경험이랑 폭에서 읽다 보니까 국민들 수준이 더 섬세해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추미애 대표 시절에는 원외투쟁의 스펙터클에 열광하시는 반응이 컸다면, 저희 기후 포션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의회에 들어가서 사인 좀 해서 법 좀 만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원외로 들어가 우리에 키워서 보낼 거야 막 이런 흐름이 있어서 이제 무엇이 정치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많이 좀 짙어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분들이 그 세대 지지자들한테는 좀 두드려 맞으면서 가시지만 저희 세대는 좀 더 편하게 정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박정호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책이 2장이 참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 시대랑 너무 겹쳐지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겹쳐지는 분이 너무 많아서 재밌게 봤고, 저는 뭐 아까 뭐 세대 교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 사회적으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김혜영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찬성하고요. 또 윤범기 기자님이 또 나오시면 또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국민들의 니즈를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경제 성장으로 발판으로
청년들의 좀 먹고 사는 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우병우님 돌아오셨나요? 돌아오셨으면 오늘 참가하신 소감 좀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우병우님, 네, 여전히 안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소감. 네. 오늘 참가하신 소감. 김보미 단장님 소개로 이쪽에 들어왔는데 민주당에 들어온 지 이제 3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민주당이 민주적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18년도에 여기 제가 사는 곳이 경북인데 경북이 좀 기회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변화가 전혀 감지가 되지 않고 있고 공부를 안 하고 뭐 정치, 경제, 예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그대로 보이는데 2021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은 또다시 국힘당, 최교일 같은 사람들이 또다시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민주당에 대한 가치들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민주당의 가치 강령 같은 것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자각심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고 마칠 텐데요. 참고로 다음 스터디는 2주 뒤에 하는데 저희가 2주 뒤 토요일이면 10월 9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오전에 연설대전 첨삭이 있어갖고 오후 1시 어떠세요? 10월 9일 오후 1시. 지금처럼 뭐 1시간 정도. 네, 그럼 10월 9일 오후 1시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뭐 된 것 같네요. 자, 수고들 하셨고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뵙겠습니다.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사랑합니다.